1단원 문제풀이 및 중단원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은 2학년 2반의 동의하에 수업 중에 수업 내용을 그대로 녹화하였습니다. 1단원 문제풀이를 들을 학생들은 이 내용에 영상은 없고 소리만 나오니까 소리로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8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빗살무늬 토기랑 채그린 토기가 사용된 지역을 구분해서 각각 써보자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 자, 첫 번째, 빗살무늬 토기는 어느 지역에서 사용했을까? 18쪽에 나와 있어. 찾아봐봐. 어느 지역이야? 발트해랑 시베리아에 이르는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게 특징이야. 자, 그러면 칠그린 토기는 어떤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지? 그치, 서남아시아, 인도, 중국에서 발견되고 있어. 자, 그럼 2번. 서로 다른 형태의 토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 같은 지구에서 일어난 건데 이런 토기의 모습이 서로 달라. 어떤 게 이유가 될까? 그치, 환경이 달라. 지형이나 기후 이런 게 다르면서 그에 맞는 생활 형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런 토기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19쪽 중단원 확인하기. 1번 약 180만 년 전에 나타났으며 불을 사용한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 2번 약 4만 5천 년 전에 출현하였으며 오늘날 인류의 직접 조상으로 추정되는 인류는 크로마뇽인. 3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돌을 깨트리거나 떼어서 만든 도구는 뗀석기. 4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농사를 짓는 것, 농경의 시작. 5번 신석기 시대에 한반도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 6번 신석기 시대에 실을 잡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는 가락바퀴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빈칸에 알맞은 유물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자.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어떤 걸 사용했지? 뗀석기를 사용했어. 그 뗀석기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어떤 걸 사용하면 되지? 주먹도끼. 그 다음에 예술에서는 디귿,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예술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신석기. 도구는 어떤 걸 사용했을까? 니은, 돌괭이. 예술작품으로는 리을, 조개 껍데기 가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1페이지. 함무라비 법전. 자, 함무라비 법전은 어떤 문명에서 나온 법전이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법전이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어떤 왕국일까? 바빌로니아 왕국.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도 함무라비라는 왕이 그 시대에 만든 게 함무라비 법전이야. 자, 그럼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보자. 만약 귀족이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의 눈을 다치게 한다. 너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 들어봤어? 그게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말이야. 똑같은 귀족끼리는 서로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복수를 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복주의라고 했어. 보복주의. 근데 그 다음 문항을 보면 또 새로운 게 있어.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하였거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은화 1만화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귀족이 노예의 눈을 다치게 하였거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노예의 값을 반을 지불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뭘 추측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신분이 존재했지. 지금 계급이 귀족이라던가 평민 그리고 노예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법이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걸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교과서 23페이지 사자에서는 어떤 문명에서 나온 문화재야? 이집트 문명. 자, 이집트 문명에서 사자에서를 만든 이유가 뭘까? 맞아. 사후세계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린 거야.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걸 그리지 않았겠지.
자, 그 다음 교과서 25페이지. 주의 봉건제. 자, 주나라의 특징을 한 2가지 정도 이야기해본다 하면 뭐를 들 수 있을까? 주나라의 특징. 상이 멸망하고 만들어진 나라야. 그리고 천명사상이 있었고, 또 하나 더 들자면 교과서에 나와 있어. 덕치주의를 들 수 있겠어. 그리고 봉건제도를 들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봉건제가 뭔지 살펴보자. 봉건제도는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제도야. 이렇게 땅이 넓게 있어. 그러면 중앙에서 왕이 넓은 토지를 다스리려고 해. 그런데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왕이 직접 가서 너무 먼 지역을 다스리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 먼 지역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했어. 이게 바로 봉건제도인데, 이 왕과 여기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제후라고 해. 왕은 제후를 이 땅에 멀리 보내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해줘. 그래서 왕은 제후에게 토지를 주게 되는데, 이 토지를 왕이 돈 주고 사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그러면 왕은 자기가 믿는 사람을 보냄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이 지역에도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그러면 제후는 왕에게 뭘 줘야 될까? 이렇게 토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대가로 왕이 필요할 때 곡물, 돈을 주거나 그리고 또는 군사를 보내. 자, 왕이 이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될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빼앗아 오는 걸 뭐라고 해? 전쟁. 전쟁을 해야 돼. 그러면 군수 물자도 필요하고 군사도 필요할 거야.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제후한테 우리 군사를 좀 보내줘 라고 해. 그러면 이 제후는 토지를 왕에게 받은 대가로 왕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거야. 이런 관계를 봉건제도에서 왕과 제후의 관계라고 해. 자, 그런데 이런 봉건제도가 중국의 주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중세 유럽에서도 있었어. 중세 유럽과 주나라에서 있었던 봉건제는 조금 차이가 있어. 이 주나라에서는 왕과 제후의 관계가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왕이 만약 선생님이야? 그러면 선생님의 동생을 제후로 삼고 동생을 보내. 아니면 내 친척으로 뭐 삼촌을 보낸다거나 고모나 이모를 보내. 다 내 피로 연결된 사이지. 혈연적인 관계를 보냈던 게 주나라의 봉건제의 특징이었어. 근데 이런 봉건제를 사용했던 나라가 이제 또 중세 유럽이 있는데, 중세 유럽의 봉건제는 이들의 관계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고 쌍무적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였어. 쌍무적 계약 관계라는 건 서로 다 같이 약속을 하는 관계라는 거야. 이 사람이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인 관계가 아니야. 자, 왕이 제후에게 토지를 주고 군사를 달라고 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왕은 제후에게 더 이상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반대로 제후가 왕에게 군사를 주고 곡물을 바치고 충분한 도리를 다 했는데 이 지역을 제후가 충분히 혼자서 다스릴 수도 있는데 와서 자꾸 간섭을 해. 그리고 여기 이만큼만 다시 내놔.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행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제후가 마음에 안 들겠지. 그러면 계약 관계를 제후도 파기시킬 수 있었어. 이게 바로 서로 계약을 맺은 관계야. 자, 이 왕을 주군이라고 하고 제후를 봉신이라고 하면서 이 봉건 제도의 명칭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혈연으로 하는 게 좋을까? 쌍무적 계약 관계로 하는 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이런 거는 역사에서 다 일어나는 건데 같은 제도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 그거는 어떤 게 우월하고
어떤 게 더 화등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 지역의 상황과 기후와 배경,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했던 거고, 중국의 두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혈연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월하거나 더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거지. 자, 쌍무적인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에서는 서로 다 조심을 해야겠지. 서로 다 긴장하고 잘못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됐어. 자, 근데 두 나라에 있는 봉건제, 왕과 제후의 관계가 처음에는 혈연으로 이루어지면 나랑 가까운 혈연이었잖아. 내 동생이라던가 삼촌이라던가 되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지.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아들이 다시 왕이 돼. 그러면 내 아들의 또 아들이 왕이 돼. 그럼 이 제후도 똑같이 이 제후가 물려주면 제후의 아들이 다시 제후가 되고 또 제후의 아들의 아들이 제후가 된 거야.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져 있던 관계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혈연 관계가 너무 멀어져. 엄청 먼 친척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사실 남이랑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결국 두 나라의 봉건제는 이런 제도 때문에 나중에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망하게 돼. 장단점이 다 있겠지. 이게 바로 두 나라의 봉건제야. 자, 그래서 교과서에 25쪽에 있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주의 왕이 제후로 임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친척들이겠지. 자, 제후로 임명된 사람들이 그 대가로 두 나라의 왕에게 제공한 것을 본문에서 찾아서 이야기해보자. 왕이 주관하는 제사에 참여하기도 했고 왕에게 공물을 바치기도 했고 그리고 군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25쪽 본문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26쪽 한 걸음 더 문자의 발명과 사용. 기억. 진흙판에 갈대 펜으로 글씨를 쓴 문자의 문명은 어느 지역이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 파피루스에 글씨를 쓴 지역은? 이집트 문명. 아직 해독되지 않은 문자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인더스 문명. 그리고 점을 친 내용을 거북의 배딱지나 동물을 빼 기록했던 문명은? 어디일까? 중국 문명. 중국 문명 중에서도 중국이 어느 나라일까?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대 문명의 지역에서 문자가 발명된 공통적인 이유가 뭘까? 문자는 왜 필요했을까? 이들의 지역에서. 그치,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친구랑 선생님이랑 둘만 있어. 우리 사이에 그냥 같이 가까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잖아. 굳이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 그런데 문명이 만들어진 지역에서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사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 인원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내가 두 명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해졌어. 그래서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사람이 많아지고 문자가 필요해진 거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시의 발전. 도시의 발전이 이렇게 문자의 필요성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7페이지. 1번, 서아시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생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2번, 이집트에서 죽은 사람이 사후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기록한 것으로 미라와 함께 넣었던 것은? 사자에서. 3번, 인더스강 유역의 하라파와 모헨자도로 유적으로 대표되는 문명은? 인더스 문명. 4번, 아리아인이 겐지스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 인도에서 성립한 엄격한 신분 제도는? 카스트제. 5번, 중국 주에서 왕은 수도를 다스리고 지방은 제후들이 다스리도록 하였던 제도는? 봉건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헤르도토스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맞아요. 2번, 이집트인은 십진법을 사용하였다. 맞아요. 자, 그러면 60진법을 사용했던 문명은 어디였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3번, 인더스강 유역에서 하라파와 도시 유적이 발굴되었다.
맞지? 자, 그럼 하라파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 어떤 거지? 모헨조다로. 4번. 상해 은어에서는 청동기와 갑골문이 발굴되었다. 맞아. 5번.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다. 맞고. 6번. 중국에서는 황허강과 양쯔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하였다. 맞고. 7번. 수메르인은 쐐기 문자를 사용하였다. 맞고. 8번. 함무라비 법전의 조항은 신분에 차별 없이 적용되었다. 아니지. 이거는 X. 신분에 차별이 있게 적용되었습니다. 9번. 페니키아 문자가 전해져 오늘날의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맞고. 알파벳의 기원이 된 나라가 어디라고? 페니키아의 문자. 자, 그 다음 교과서 31페이지. 법률로 보는 고조선 사회. 자, 고조선에는 법이 있었어. 그 법을 뭐라고 불렀지? 팔조법이라고 불렀어. 8개의 조항의 법이 있다고 해서 팔조법인데 그 팔조법 중에 지금 이렇게 전해져 오는 몇 가지 조항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의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고조선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야. 자, 기역 니은을 보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그리고 함부로 다치지 못하게, 다치게 하지 못하게 법으로서 막아둔 거야.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가치가 되게 중요했어. 그래서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어.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점도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을 보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으려면 50전을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도둑질이 뭐야? 물건을 훔치는 건데 누구 거를 훔쳐? 다른 사람 거. 내 게 아닌 다른 사람 걸 훔치는 게 도둑질이지. 우리는 지금 사유재산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에 살고 있어. 그치? 이거 네 거, 내 거가 너무 명확한 사회잖아. 그런데 시대를 계속 돌려보자. 자, 우리가 배웠던 시대 중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있어. 자, 예전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보면 구석기 시대에는 네 거, 내 거의 개념이 있었을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 이때는 무리 생활을 했잖아. 다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해. 같이 움직이면서 가다가 먹을 게 있으면 그걸 따먹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재배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들을 이제 채취해서 먹는 거잖아. 채집, 채취. 근데 이게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래서 이만큼의 무리가 이동해서 다닌다고 하면 정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산 거야. 조금씩 나눠 먹고 끝. 그렇게 살면 남는 게 없지. 남는 게 없으니까 사유재산이라 불릴 것들이 없었어. 자, 그럼 신석기 시대로 가면 우리가 직접 농경을 짓기 시작해. 자, 근데 농경을 짓는다고 해서 갑자기 생산물이 막 많아지는 게 아니고 처음 농경을 시작할 때는 정말 굶어 죽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는 살짝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배부르다 하는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남는 게 많지 않았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농경의 수확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수확량이 늘어나니까 다 배부르게 먹고 남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 자, 사람들이 남는 게 생기니까 이제 그걸 갖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그 남는 재산을 갖게 되고 누군가는 갖지 못하게 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걸 많이 갖게 되고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예 못 갖거나 조금 갖게 되겠지. 이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계층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군장, 리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사회는 어떤 문명, 어떤 시대에 발생된 나라일까?
고조선은? 구석기에 발생된 나라야? 신석기야? 청동기야? 철기야?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성립된 나라가 고조선이야. 자,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긴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유재산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내 걸 훔쳐가지 않도록 법으로서 이렇게 지키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디귿 말고 리을 보면 노비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지. 노비로 삼는다라는 단어에서 뭘 추측할 수 있을까? 이때 당시에 노비가 있었겠구나.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2020년이야. 우리 현재 남겨져 있는 기록들을 몇백 년이 지나서 우리 시대를 돌이켜보는 역사학자가 이제 우리의 역사를 쓰려고 해. 그럼 우리 시대에 지금 노비라는 단어가 나올까? 나오지 않겠지. 그래서 이때 당시는 다들 평등했구나. 신분의 계층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국어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그때 당시에 시대를 추측하는 단어들이 있어. 그 단어들은 그때 당시에만 사용되고 사라져 버리거나 우리처럼 지금 2020년에 신분이 없이 평등한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를 추측해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 교과서 33페이지 제천행사의 의미. 자, 여러 국가가 나오는데 이 여러 국가들이 다 같이 제천행사를 했었어. 부여의 제천행사 이름은 뭐였지? 영고. 자, 고구려는 동맹. 그리고 또 동해도 있었지. 동해는 어떤 행사 이름이 있었지? 무천. 서만에서는 계절제라는 행사를 했어. 그런데 이 제천 행사들이 열린 달을 자세히 집중해서 보면 부여의 영고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열려. 그리고 고구려의 동맹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동해의 무천도 10월 달에 열려. 사만은 5월이랑 10월 달에 계절제 행사를 했어. 지금 10월 달에 행사를 많이 하지. 왜 10월 달에 행사를 많이 할까? 곡식, 맞아. 곡식이 다 자라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계절이잖아, 가을이. 이 제천 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농산물을 많이 얻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야. 우리가 올해 비도 잘 내리고 햇빛도 잘 들고 농사를 많이 지어서 먹을 게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해주세요 하고 하면서 파티를 여는 게 바로 제천 행사야. 사람들도 수확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게 많겠지.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제천 행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자주 했다. 자, 보면은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뭘까? 영고. 니은은 동맹. 그럼 2번 여러 나라에서 해마다 성대하게 제천 행사를 연 이유가 뭘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농사를 풍요롭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청동기와 철기의 사용. 1번 철로 어떤 도구를 만들었는지 써보자. 철제 농기구랑 철제 무기 위에 나와 있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쪽 1번 청동기 시대가 계급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지배층의 무덤 두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인돌이랑 돌널 무덤. 2번 고조선의 문화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유물 두 가지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3번 기원전 2세기 무렵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된 사람은 위만. 4번 고구려에서 왕과 대가들이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 회의는 제가회의. 자, 그럼 고구려 말고 백제의 회의는 명칭이 뭘까? 배운 거지. 그렇지, 정삼회의. 자, 그럼 신라의 회의 이름은 뭐였지? 화백회의. 화백회의의 특징은 뭐였어? 맞아, 다 같이 동의해야 하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는 게 화백회의만의 특징이었어. 자, 그 다음 5번 동해에서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 등으로 보상하게 하는 제도는 책화.
6번, 4번에서 종교의식을 주관하던 청군이 거주하는 신성 지역은 소도입니다. 자, 2번, 다음 사다리 타기 놀이에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알맞은 나라를 써보자. 기억에는 어디일까? 변환, 니은은 옥저, 디귿은 고조선, 리을은 부여, 미음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